예, 지금 이번에는 재고재산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재고재산 감모손실과 평가손실. 얘는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이 뻔할 뻔짜예요. 뻔할 뻔짜. 그냥 딱 어느 문구가 시험에 나온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 시험에는 좀 더 깊이 가는 거. 깊이 가는 건 얘가 좀 깊이 가고 얘는 깊이 안 갑니다. 세무 2급까지 감모손실 쪽으로만 일단 시험에 나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는데, 목차가 나오는데, 감모의 의미는 수량의 줄어든 겁니다. 수량이 줄어든 거. 창고에 10개가 있었는데 9개가 되었다. 그 말은 1개가 감모가 되었다. 이렇게 감모고, 평가손실은 가격이 떨어진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학습한 것도 수량 곱하기 단가를 다른 말로 개 곱하기 원이죠. 개 곱하기 원인데 얘는 개랑 관련된 거고 얘는 원이랑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수량이 떨어지는 것을 감모손실이라고 하고 원이 떨어지는 것을 평가손실이라고 합니다. 근데 시험은 감모손실 쪽으로 시험에 나옵니다. 평가손실 쪽으로 시험에 나오는 건 딱 하나 나와요. 뭐냐면 얘는 매출 원가에 반영한다. 그것만 시험에 나옵니다. 일단 그렇게 적어 놓으세요. 매출 원가에 반영한다. 그리고 저가법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저가법은 평가손실에 관련된 부분인데 저가법만 따로 수업을 합니다. 저가법은 반대말은 뭐예요? 저가가 아니라 반대말은 고가법은 없습니다. 저가법만 인식한다라는 그런 게 이제 정답인데 뒤에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재고재산 감모손실, 수량이 줄어든 경우를 감모손실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 평가손실의 답이 뭐였죠? 평가손실의 문제가 나오면 답이 매출 원가에 산입한다. 매출 원가에 산입한다. 얘는 뭐 어디에 산입하는 거냐? 이제 그것도 이제 시험에 나옵니다. 감모손실은 어디에 산입하는 것인가? 얘는 2개로 쪼갭니다. 2개로 쪼개지는데 정상적 감모와 비정상적인 감모로 쪼개요. 정상적 감모와 비정상적 감모로 쪼개져요. 그게 벌써 내가 띄웠지만 어디에 포함한다고요? 매출 원가에 포함을 하고 얘는 매출 원가에 포함을 하지 않습니다. 자, 평가손실은 무조건 매출 원가에 포함을 하고 감모손실은 2가지로 쪼개지는 거예요. 정상적인 감모, 정상적이란 말은 이해하셨을 거고 감모는 정상적으로 수량이 떨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맥주에 10리터라는 그런 맥주 박스가 이제 맥주통에 10리터를 넣었어요. 내가 몇 리터씩 판매를 하냐면 1리터씩 판매를 해요. 자, 다시 10리터의 맥주를 가득 채워놓고 1리터씩 판매를 해요. 이해가시죠? 손님이 오면 탁 하고 탁 판매한다고. 이해가시죠? 몇 잔이 팔리죠? 10잔이 안 팔리죠. 자, 탁 하면 여기 뭐 떨어지죠? 뚝 떨어지니까 이해가시죠? 이해가시죠? 그리고 나서 또 뭐죠? 그 맥주 취하는데 그 제일 밑바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 위에서 나오죠. 맥주, 왜 그러냐면 침전물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맥주통이라면 맥주통 밑바닥에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 위에서 나와요. 그래서 밑바닥 정도는 버립니다. 맥주 그 박스에 보면. 그럼 결론적으로는 10리터를 다 못 파는 거죠. 그런데 누가 물어보죠. 야, 니 안에 그 원가 얼마나치 샀어? 하면 10리터너치 샀다. 이렇게 하죠. 원가에 넣는 거죠. 그렇게 버리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정상적 감모라고 합니다. 정상적 감모를 완벽하게 하려면 떨어진 맥주를 다 닦아서 쭉 짜서 팔아야 되는 거죠. 그 안에 있는 것도 다시 기울여가지고 탈탈 털어서 팔아야 10잔이 팔리겠죠. 그게 사실상 불가능한 겁니다. 이런 거는 내가 팔면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즉 정상적 감모입니다. 근데 비정상적 감모는 그럼 적어도 9잔에 플러스 알파 잔은 나와야 되는데 터무니없이 7잔이 나오는 거야. 가만히 봤더니 뭐냐면 알바생이 하면서 부 다 토해낸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리고 막 쏟아내는 것도 있고 또는 아까 윤솔 씨가 왔다 갔는데 분명히 올 때는 얼굴이 하였는데 갈 때는 얼굴 빨갛게 하고 간 거야. 판 적도 없는데 혼자 싹 따라 묻다는 거죠. 맞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비정상적인 감모. 얘는
통제 가능, 불가능. 통제 불가능. 얘는 통제 가능. 아르바이트생의 숙달된 아르바이트생은 딱 맞춰서 딱 팔 수 있으니까 안 떨어질 것이고, 그리고 도난 같은 것도 안 당하기 위해서 관리하면 되지 뭐. 이해가시죠? 얘는 통제 가능한 간모고 얘는 통제 불가능한 간모. 이런 통제 쪽으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뭐 안 틀려요, 여러분들. 뭐 당연한 거겠죠. 정상적인 간모는 통제 불가능해요. 그런데 얘는 결론적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판매된 것으로 보고, 얘는 판매된 것으로 안 보죠. 도난 당한 거나 뭐 또는 쏟아진 거나 또는 파손된 거나 이런 것들은 얘가 영업의 비용으로서 손실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 얘가 정답입니다. 정상적인 간모는 매출 원가에 산입을 하고, 비정상적인 간모는 영업의 비용으로 분류한다. 이 게 얼마나 시험에 많이 나오는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간모는 매출 원가에 산입을 하고, 비정상적인 간모는 영업의 비용으로 뺀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단어 간모, 수량의 손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는 부분은 시험에 일단 나오는 부분이 예민하게 매출 원가에 포함을 한다. 재고자산의 시가가 떨어진 경우죠. 재고자산 시가가 나는 1,000원에 사왔는데 얘가 900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나는 100원에 대한 손실을 보는 거죠. 그 100원을 더 주고 사온 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매출 원가에 포함을 시킵니다. 가격이 떨어지는 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가치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얘를 그대로 다시 뭐라고 하죠? 반품을 하더라도 100원은 손실 보는 거죠. 이해가시죠? 이런 건데, 저가법이라는 개념을 좀 갖고 가시면 됩니다. 저가법, 고가법이 아니라 저가법. 저가법은 1,000원이 800원으로 줄었어요. 이 말입니다. 저가가 된 거죠. 저가. 이 떨어진 이 800원에 대해서는 200원에 대해서는 매출 원가에 포함을 시킵니다. 아직 팔지 않아도 팔린 것으로 본다는 거죠. 미리 인식을 합니다. 저가법. 떨어진 가격에 대해서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얘가 다시 가격이 회복될 수가 있죠. 가격이 회복이 된다면 전에 떨어진 것까지를 책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전 장부가에까지는 인식하지만 그 이상 오른 것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가법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저가법만 인식합니다. 저가법만 인식하는데 오른 것에 대해서는 그 전에 장부가에까지만 인식하지만 그 이상 오른 것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않는다. 얘가 저가법입니다. 뭐 이런 거죠. 인식하고 인식하지 아니하고, 인식하지 아니하고. 얘를 평가 손실이라고 하고, 얘는 평가 손실을 다시 백해서 돌아왔다고 해서 평가 손실 환입이라고 하는데, 최초의 장부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환입 처리가 가능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갖고 가야 되는 요 상식 중에서는 이런 것을 조금 이해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회계는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즉각 인식을 합니다. 얘를 오히려 더 기억을 좀 하시는 게 좋아요.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즉각 인식을 하는데,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보수적입니다. 인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르는 것에 대해서 인식한다라고 했잖아요. 이 부분이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은 딱 어떻게 국한이 돼서 나오냐면, 떨어지는 거 인식하죠. 오르는 거 인식 안 하죠. 이렇게만 시험에 나와요. 이 부분이 시험에 안 나올 겁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오히려 그냥 떨어지는 거는 인식하고 오르는 거 인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그 마음 안에는 평가손실 환입은 최초의 장부가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런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시험에는 떨어지는 것, 다시 머릿속에, 마음속에 떨어지는 것에 대한 인식, 떨어지는 것은 즉각 인식, 즉각이라는 표현을 썼던 이유는 빨리 반응을 한다는 뜻이고,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않고 엄청 늦게 보수적이라는 말이 뭐냐면 나는 돈 많이 못 번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보수적이라는 말은 나는 돈을 많이 못 벌어요 라는 거예요. 오늘 회사에서 보너스 200만 원이 났어요. 아내한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아내는 지금 기대를 하고 있어요. 200만 원을 거머쥘 것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내가 전화 왔어요. 여보, 오다가 차 박았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몸은 괜찮아? 몸은 괜찮은데 뭐 몇 대 몇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100만 원 정도 돈이 나갈 것 같아. 자, 근데 그건 뭐죠? 100만 원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아직 안 나갔지. 100만 원이 나갈 것 같아. 다시 100만 원이 나갈 것 같아. 아직 돈 안 나갔어요. 질문. 나는 아내에게 보너스 200을 다 준다. 100만 원만 준다. 자, 여러분들이 나예요. 여러분들이 아내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나예요. 여러분들이 나예요. 여러분들 아내라 생각하지 마시고 남편이라고 할게. 나 남편이 차를 박았어. 여러분들 200만 원 보너스 타왔는데 남편이 차를 박았어. 200만 원 다 준다. 100만 원만 준다. 그 이유는 비용을 미리 인식하는 거죠. 미리 인식했죠. 이해가시죠? 인식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100대 0 나서 나는 하나도 돈을 인식하지 않은 거죠. 비용이 안 나간 거죠. 그때는 나머지 100만 원 다시 줘야죠. 비용을 미리 인식해서 세이빙 했다가 나중에 회복한 거잖아. 그럼 줘야죠. 주는 건 맞는데 또 회사에서 오늘 보너스 100만 원 또 나온대. 성과 오예. 그렇다고 100만 원 미리 주나요? 나와야 주죠. 수익은 빨리 인식하지 않습니다. 수익은 보수적으로 인식하고 비용은 즉각 인식을 합니다. 이게 회계는 좀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가법이 그런 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냥 웃자고 했던 이야기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금방 드렸던 말씀을 이제 짜집기 해서 시험에 나와요. 이론 시험에. 그러면 비용은 빨리 인식하고 수익은 빨리 인식하지 않아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이죠. 기말 재고자산 포함 여부. 얘도 시험에 잘 나와요. 근데 얘는 시험에 잘 나오는데 조금 상상을 하면 되게 좀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선적이 뭐죠, 일단은? 선이 배선자입니다. 적은 쌓을 적자. 배에 쌓는 것을 선적이라고 합니다. 기적은 비행기에 쌓는 거. 기적일, 선적일. 우리가 이제 부가세법에서나 이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선적일이라는 말이 좀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물건을 파는 곳이 외국이고 물건을 사는 곳이 우리 국내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판매자가 국외고 우리가 구매자예요.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상상을. 우리가 매입자예요. 근데 지금 현재 물건이 여기 있어요. 자, 이 물건은 내 거다, 제 거다. 이것을 묻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이 물건의 소유자가 누구냐. 그 소유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따진다면 이 물건이 파손이 되어서 누가 책임지느냐가 소유자인 거죠. 이해가시죠? 책임을 누가 지느냐라는 겁니다. 크게 그려서 배의 그림을 그렸지만 여러분들 옥션에서 물건을 샀어요. 물건을 사다가 오다가 배송사고가 나서 사라졌어요. 그럼 누가 책임지는 거죠? 마치 개꺼인 거죠. 짜장면이 오다가 미끄러져가지고 그냥 짜장면 다 쏟았어요. 그 짜장면이 쏟아진 거에 대해서 마음 아파할 사람이 누구죠, 일단? 배달 판매자. 판매자 쪽이죠, 아직.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았죠. 그것은 판매자 거예요. 선적지 인도 조건은 여기에서 칼을 이렇게 대는 겁니다. 칼 쫙 댄 겁니다. 선을 끈 겁니다. 선 딱 끈, 선적. 여기서 쌓았잖아요. 선적 요 중심적으로 선적지는 얘가 얘 겁니다.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가 생기냐면 판매자가 어떤 브로커에게 팔고 그 브로커가 물건을 실어서 보낼 경우, 그러면 이 판매자는 이미 끝난 거예요. 판매가 끝난 거고 브로커가 사가지고 브로커가 물건을 실어서 보내는 경우, 그러다가 중간에 잃어버렸어. 그럼 브로커 문제죠. 이 브로커는 이쪽 소유자잖아요. 그래서 해외에서 물건 사는 것들은 브로커가 이제 끼는 경우에는 선적지 인도 조건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일상생활에는 여기서 선을 긋습니다. 여기가 도착지죠. 도착지. 이렇게 선을 그으면 얘는 얘 건 거죠. 대부분의 물건은 도착지 인도 조건이에요. 그래서 도착지 인도 조건의 입장에서는 상품이 판매자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적지 인도 기준에서는 얘는 여기서 선 끄는다 생각해. 선을 여기서 끄시면 돼요. 여기서 선적할 때 끄면 구매자 것이 되고, 도착지 인도 기준에서는 판매자 것이 된다. 이렇게 누구 것이냐, 누구의 재고 자산에 들어가는 것인가, 이것이 이제 이 수업의 이 페이지의 포인트인 거죠. 미착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도착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미착품이라는 개정은 잠시 임시로 쓰는 거잖아요. 도착할 때까지 쓰는 건데 얘도 재고 자산에 분류가 되는 그런 개정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번에는 이제 적성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적성품이라는 것은 위탁 상품입니다. 위탁 상품. 삼성전자가 하이마트에게 물건을 맡기고 하이마트가 소비자에게 물건을 파는 이런 그림인데 되게 쉬워요. 삼성전자가 하이마트에게 물건 맡겼을 때의 이 재고자산의 소유가 누구예요? 삼성전자의 물건을 그러니까 맡긴 거지. 팔아주세요라고 하이마트 가면 삼성전자 물건 있잖아요. 이렇게 맡겼어요. 그 물건의 주인은 누구예요? 삼성전자 거지. 자기 창고에 없지만 그냥 카더라 통신인데 하이마트에 가면 삼성도 있고 LG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그럼 대체 하이마트는 누구 물건을 팔아야 돼? 아니, 하이마트는 자기에게 마진을 많이 주는 상품을 팔겠죠. 오늘은 삼성전자가 우리한테 마진을 많이 주면 삼성전자 물건을 좀 대량으로 팔 거고, 오늘은 LG 걸 팔 거고, 너무나 그런 게 문제가 생기는 걸 대비해서 삼성전자는 자기만의 또 대리점이 따로 있는 거고, 그래서 따로 있다 그러더라고요. 얘 대리점이 없으면 너무 횡포가 심해질 수 있으니 횡포가 심할 때 자기들 거 팔려고 이제 따로 대리점 또 있는 거다. 뭐 하여튼 그런 이야기고, 이거랑 상관이 없는 이야기고. 삼성전자의 물건을 하이마트에 맡겨도 그 물건은 아직 삼성전자 거예요. 근데 하이마트가 소비자에게 팔 때 그때 삼성전자의 재고자산에서 나가는 거죠. 이렇든 저렇든 하이마트의 재고는 아니에요. 이것을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수탁자, 위탁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수탁자예요, 위탁자예요. 용어가 좀 어렵죠. 수탁자, 위탁자 뭐 이런 용어를 섞어서 문제가 나오면 수탁자를 하이마트로 바꾸시고 위탁자를 삼성전자로 바꾸셔서 읽으시면 문제가 다 풀어져요. 저도 헷갈려. 그래서 저도 문제 딱 풀 때 위탁자를 위에 딱 적죠. 그냥 삼성전자라고 생각하고 수탁자를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하이마트라고 바꿔서 읽으면 무료 글이 달려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말을 썼어요. 시옷과 시옷은 만나지 않는다. 시옷과 시옷은 만나지 않는다. 아시겠죠? 시옷과 시옷은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삼성전자는 위탁자입니다. 하이마트는 수탁자예요. 그래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물건을 맡길 때 판매된 것이 아니라 수탁자가 소비자에게 물건을 팔 때 판매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 글을 하이마트와 삼성전자로 바꿔서 읽으면 조금 더 편합니다. 홈쇼핑 물건 좀 사십니까? 전혀 안 사죠, 전혀. 많이 사죠. 이해 안 가죠. 비싼데 왜 저 물건을 왜 거어 사지? 옥션에서 사면 좋은데. 저는 진짜 옥션에서 다 사요. 그런데 와이프는 전부 다 또 홈쇼핑에서 사요. 여기 장단점이 있더라고. 왜 장단점이 있느냐? 어디 사요? 안 사요. 안 사. 홈쇼핑. 홈쇼핑 사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이 장단점이 있더라고. 반품이 자유로워. 택배 대빵 빨라. 반품도 굳이 말 안 따지고 그냥 포장만 해주면 와서 알아서 가져가. 아주 편리해. 옥션은 가격이 싼 대신 반품 대빵 까다로워. 뭐 하면 택배사 내가 할 거냐 네가 할 거냐 따져야 되고 또 판매자가 안 받아줄 수도 있어. 이런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홈쇼핑 사는 와이프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팬티를 예를 들어 하나 사잖아. 내가 무슨 팬티를 어떻게 그 매장에서 입어보지는 못하는 건. 팬티를 사례를 좀 잘못 들었네요. 청바지를 입어보고 사야지. 그거를 어떻게 그걸 홈쇼핑에 사냐 했더니 반품하면 된대. 진짜 웃긴 게 청바지 판매할 때 이 채널 돌리면 다 청바지 팔아 또. 그래서 다 시켜가지고 다 입어보고 다 반품시켜요. 야, 이 쇼핑 이게 진짜 홈 쇼핑이구나. 매출자 그럼 기분 나쁘겠네. 팔았다고 생각했는데 돌아온 거잖아. 기분 나쁠 수는 있지만 걔네들의 매출 인식은 우리한테 넘어올 때 택배할 때 매출 인식하지 않습니다. 걔네들의 매출은 고객이 오케이 할 때입니다. 또는 15일이 지나야 할, 15일 정도 조건이 걸려있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조건부 매출이라고 합니다. 조건부 매출. 조건이 통과되어야 판매자의 재고자산에서 빠져나가는 거죠. 시성품의 의미가 조건부 매출이에요. 시성품, 홈쇼핑에서 자주 근데 이 쇼핑 방법을 쇼호스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적으로 바지 판매하는 사람이
입어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반품하세요. 이렇게 하면 홈쇼핑은 원래 반품이 자유로운 거니까 막 입어보세요 하고 옆에 두둥 제가 두둥 44 매진 44 누가 입어 이러면서 최소 사이즈와 최대 사이즈는 빨리 매진시키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죠. 맞죠? 그리고 제가 소리 막 들리게 막 하고 맞죠? 두근두근 그리고 정신 차리면 벌써 결제하였습니다. 막 이래 되어 있고 막 그렇잖아요. 맞죠? 어쨌든 홈쇼핑 그렇게 하는 거랍니다. 난 이해 안 가긴 안 가는데 정말 이 반품이 좀 자유로운. 그래서 홈쇼핑 물건을 백화점 왜 가는데 백화점 가면 또 안 사. 온통 돌아다니면서 머리 정보 가득 담았다가 딴 데서 산다 그러더라고. 참 내가 그 인간 양심상 그러면 되나? 원래 쇼핑 그렇게 하는 거야 이러면서 뭐 그렇게 하면서 돌아다니던데 내가 매출자라면 기분 되게 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홈쇼핑은 조건부 매출 그렇게 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목은 이제 기말 재고 자산 여부예요. 구매 의사를 밝히는 시점에 또는 어떤 조건이 완성되었을 때 그때 매출로 인식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당 상품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내 상품인데 내가 이 상품을 저당 잡아놓고 돈을 빌렸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개념이.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아이폰을 판매하는 자인데 아이폰을 팔아야 돈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돈이 당장 없으니까 이 상품을 은행에 맡겨놓는 거죠. 은행에 저당 잡아놓고 그리고 나서 은행에게 돈을 빌렸어요. 이 상품은 누구 거예요? 지금 현재 제목은 누구 거냐라는 거잖아요. 내 겁니다, 내 거. 저당 잡아놨다고 해도 그 상품은 내 거죠. 그래서 여전히 내 것이다 라고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애들은 일단 위에 세 개. 위에 세 개는 얘는 암기용이 아니에요. 이해용. 선적지는 어디서 선을 긋는다? 여기서 선을 그었다. 그러면 도착지는 여기서 선을 그었다. 적성품 시옷과 시옷은 만나지 않는다. 모든 이름을 삼성전자와 하이마트로 바꾸어서 생각해라. 시성품은 홈쇼핑이다. 조건이 걸린 상품이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할부 판매. 내가 오늘 차를 36개월 할부로 샀어요. 내가 오늘 전화기를 48개월 할부로 오늘 사고 오늘 첫 1회차 돈을 냈어요. 그 전화기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 거죠. 할부는 인도시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래서 할부는 인도시 내 손에서 떠났다. 판매 입장에서 할부 판매는 의미가 돈을 언제 받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한 거죠. 돈을 언제 받느냐는 소유권의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할부 판매는 그냥 인도시예요. 인도시. 그런데 부가세법에도 똑같이 내용이 나와요. 부가세법에서도. 부가세법의 그 제3장에 가보시면 그 3장의 주제가 과세 거래와 뭐 세금 계산서, 공급 시기와 세금 계산서 뭐 이런 제목이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 얘가 나와요. 얘가 나오는데 똑같아요. 똑같은데 얘만 달라요. 부가세법에서는 할부 판매가 두 가지로 쪼개져요. 장기 할부와 장기 할부가 아닌 것으로 이렇게 쪼개져서 또 나와요. 그때 그 부분만 부가세법 공부할 때 그 부분만 주의해서 들으시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인도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왔네, 제가 적어놨네요. 맞죠? 부가세법에는 장기 할부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부가세법 공부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이 부분 잠깐 볼게요. 지금 기말 재고 자산을 과대평가하였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지금 현재 T자로 제가 그림 그려볼게요. T자로 그렸을 때 얘가 뭐냐면 기초, 아이고 조금만 더 굵게 할게요. 얘가 뭐냐면 단기, 맞죠? 얘가 단기, 기초, 얘는 기말, 얘는 매출 원가, 맞죠? 그리고 우리 손익계산서 한번 그려볼게요. 매출액 손익계산서 마이너스 그 다음 뭐죠?
매출 원가죠. 매출 원가.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빼고 나면 매출 총 이익 점점점점점점점 여기 마지막에는 이렇게 단기순 이 현재 문제는 얘랑 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맞습니까? 현재 요 체크 매출 원가와 단기순이익에 관련된 요 매출 원가 여기서 얘랑 얘는 동일하네요. 얘는 동일합니다. 얘는 동일합니다. 매출 원가는 서로 동일합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세팅했잖아요. 이 세팅이 시험에 나올 확률이 거의 100% 달해 보시면 됩니다. 이 세팅을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먹어 주셔야 되고 내용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죠.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그림으로 이제 황칠할 겁니다. 기초하고 단기의 합은 기말하고 매출원가의 합과 동일하죠. 차변과 대변의 합계는 동일한데 기말이 요만큼이었는데 원래 기말이 요만큼인데 요만큼이 기말인데 요만큼인데 얘가 지금 무슨 평가를 했다는 거죠? 과대평가죠. 쭉 올렸습니다. 참고로 이 문제 풀 때 저는 이렇게 똑같이 생각하고 풉니다. 얘 문제가 나왔을 때 답이 몇 번 이렇게 다 모른다고요. 저도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고요. 그림을 그려서 이만큼 과대평가한 거죠. 과대평가하면 매출원가가 상대적으로 커져요, 적어져요? 작아지죠. 매출원가는 과소. 일단 2번 날리고 1번 날리고 맞습니까? 그럼 얘가 과소가 됐으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죠? 과대가 되는 거죠. 매출원가가 적어지면 당연히 이익은 커지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똑똑똑똑똑똑똑 단기순이익은 커지는 거죠. 그게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 문제는 잘 나오는 문제예요. 잘 나오는 문제. 그래서 얘는 과대평가했을 때 정답 3번을 외운다. 이렇게 외우시는 게 아니에요. 얘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실제적인 그림 그릴 때는 시험 칠 때는 그림을 T 이렇게 그리고 그냥 얘만 이렇게 딱 가는 거예요. 얘가 뭐가 됐다? 이렇게 됐으니까 그럼 얘는 이렇게 되겠지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이해가죠? 그리고 여기는 시험 칠 때 한글 안 적습니다. 이렇게 바로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시죠? 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겁니다. 한글을 적는 시간을 아껴야지. 그래서 기말 재고가 과대가 되면 매출원가 과소가 되고 얘가 과소가 되면 매출총익 과대가 되고 뚜뚜뚜 단기순이익 과대되는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중 재고자산의 최대 원가를 구성하는 항목은 이거는 앞선 문제죠. 매입 할인, 매입 환출, 매입 애누리 얘는 삼총사라 그랬죠. 달탄형 거기까지 정답 몇 번? 1번. 이런 거는 좀 했던 거고. 다음 중 재고자산 항목이 아닌 것은 저장품 재고자산 맞습니까? 맞죠? 재고자산을 이루는 소모품이라 그렇게 했고 제공품이나 반제품은 미완성 제품이라 그랬죠? 맞죠? 얘는 판매가 불가능한 중간 제품이고 얘는 판매가 가능한 중간 제품이다. 정답 몇 번이다? 와, 실제 회계 2급 48-6번에 나왔던 문제예요. 우와, 정답 없음이 정답이 나올 줄이야.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기출 문제 한번 볼게요. 재고자산은 그 평가 방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데 평가 방법의 변경에 따른 기말 재고자산의 변동이 매출 원가와 매출 총이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올바른 것은 아까랑 똑같죠? 이렇게 자, 기말 재고자산 금액이 증가하면 자, 얘가 증가를 하면 매출 원가는 감소한다. 땡. 기말 재고자산이 증가하면 매출 총이익은 자, 기말 재고자산이 증가하면 얘랑 똑같죠? 매출 원가 얘 작아지니까 매출 총이익은 커지네요. 맞죠? 정답 2번 오케이. 자, 3번 기말 재고자산이 감소하면 좀 한번 가보죠. 얘가 감소를 하게 되면 얘는 상대적으로 커지게 되죠. 커지면 얘가 커지게 되니까 얘는 작아지게 되겠죠. 매출 총이익은 땡 이렇게 되는 거죠.
기말 재고 자산 금액이 감소하면 매출 원가가 커집니다. 증가합니다. 땡! 정답 몇 번? 2번.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아까 그 그림을 통해서만 풀 수가 있는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론적인 문제네요. 유동은 우리 수업한 지 아직 일주일밖에 안 됐지만 아주 오래된 것 같지 않습니까? 당자와 무엇으로 구분한다? 재고로 1번, 2번 날리고 약간 제 푸는 스타일 아시겠죠? 하나 가지고 먼저 합니다. 비유동은 투자 틀렸죠? 정답 바로 4번. 오케이 투자. 좀 더 가볼까요? 얘는 뭐죠? 유형 기타 비유동 정답 4번. 유동성 배열의 법칙에 의해서 이 순서를 다르게 하면 그것도 틀린 거예요. 이 순서도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재고자산 파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